이런 일이 다 생기네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삶이 참 쓸쓸합니다. 2020년에 빌라 8채를 샀습니다. 2026년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빚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압니다. 처음 한 채 팔아 5천만 원이 남았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석자가 내 인생을 먹어버렸습니다. 시흥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2년을 일한 과장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로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게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내 퇴직금도, 살던 아파트의 깨끗한 등기부등본마저 내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사라지고 1억 8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갭투자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흔들림을 멈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멈추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1960년생입니다. 반월공단 초입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내 직장이었습니다. 23세 들어가서 예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입 때는 프레스 라인 옆에 서서 부품을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쇳가루가 코끝에 달라붙고 절삭유 냄새가 옷 속까지 스며들어서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당은 2만 5천 원. 한 달 쉬지 않고 나가면 6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매달 25일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절반은 충청도 고향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우체국 송금 용지에 받는 사람란을 적을 때 손끝이 뻣뻣해질 만큼 긴장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아들아, 돈은 왜 이리 많이 보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웃었지만 사실 점심은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5년차쯤 되니까 프레스 세팅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형 교체, 압력 조정, 불량률 관리. 선배들이 하나씩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훔쳐봐야 했습니다. 당시 공장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물어보면 혼나고 스스로 익혀야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익히니까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100만 원을 넘긴 날 동네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옥탑 쪽방 창문을 열고 혼자 마셨습니다. 정왕동 공단 불빛이 멀리서 깜빡거렸습니다. 저 불빛 속에 내 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주가 달았습니다. 병을 다 비우고 빈 병을 창틀에 올려놓았는데 유리에 공단 불빛이 반사돼서 작은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게 참 예뻤습니다. 31살에 같은 공단 식자재 마트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소개팅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습니다. 공장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는데 아내가 첫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안 빠지시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자세히 들여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검은 자국을 보면서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결혼식은 공단 근처 예식장에서 올렸습니다. 하객이 80명 남짓, 대부분 공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축의금을 모아보니 3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흥 신천동에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잡았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락스를 들고 벽을 닦았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어 수건을 깔아야 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제습기 대신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구석구석 꽂아 놓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나란히 누우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여자한테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맞벌이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공장, 아내는 마트. 둘이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35만 원, 생활비, 노부모님 약값, 경조사비를 빼면 한 달에 겨우 8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자재 마트 격리 출신답게 가계부를 빈틈없이 적었습니다. 500원짜리 버스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가계부 표지가 달아서 테이프로 붙여가며 썼습니다. 그 가계부가 나중에 내 거짓말을 들키게 하는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흥은행동의 24평 국민주택, 매매가 1억 8천만 원, 대출 7천만 원을 끼고 나머지는 15년 동안 모은 저축으로 채웠습니다. 대출 상환은 매달 42만 원씩. 허리가 휘었지만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볼 때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려다보던 하늘이 이제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베란다 유리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는 걸 보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온다. 우리 집에 바람이 들어와. 반지하에서는 환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나도 목이 메었지만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발장을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자산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통장에 2천만 원 남짓. 32년 동안 기름때를 닦으며 모은 전 재산이 그것이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2020년 봄, 그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해시태그 제2장 새벽 5시에 공포.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장도 물량이 반토막 나서 격일 출근을 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아내 마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대출 상환은 멈출 수 없으니까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 상품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멈췄는데 집값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수도권 집값 신고가 경신, 자고 나면 5천만 원 상승, 영끌 안 하면 평생 세입자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런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5시 반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심장이 쿵쿵 뛰어서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살짝 들추고 일어나 협탁 위에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습관처럼 포털 뉴스 화면을 열자마자 붉은 글씨의 속보가 떴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흥은행동 바로 옆 동네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을 내릴수록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1년 만에 5천만 원, 1억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나는 32년 동안 기름때를 닦으며 기껏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그 사이 누군가는 손가락 하나로 내 20년치 월급을 벌어들인 겁니다. 벼락거지.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만 멈춰 있었구나. 휴대폰 화면 속 상승 그래프 위로 우리 집 낡은 신발장과 아내가 파스를 붙이는 뒷모습이 겹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감싸지던 아내.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노부모님 약값. 뉴스 속 상승 숫자들이 내가 놓친 기회이자 잃어버린 노후처럼 느껴져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8년차 후배 정모가 슬쩍 다가오더니 자기 휴대폰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행 앱 화면이었습니다. 입금 4천만 원. 후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새벽에 보던 뉴스가 내 눈앞에서 실제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천 원미구. 익숙한 지명을 검색하니까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차액 2천만 원.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매물 사진 속 2층짜리 빌라가 조그맣고 초라했지만 내 눈에는 황금 덩어리처럼 빛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놓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노후 5년 계획. 지금 한 채를 사고 내년에 팔아서 두 채를 더 사고 그렇게 퇴직할 때쯤이면 최소 4억은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숫자가 칸마다 채워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빨라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회사 자료라고 둘러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살짝 기울여 아내 쪽에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부천 원미구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눅눅한 종이 냄새와 커피 믹스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고 있었는데도 내 손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벽에는 매물 전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그 위로 팔렸습니다 라는 빨간 스티커가 대여섯 개 보였습니다.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급하게 뛰었습니다. 중개사가 흰 종이에 볼펜으로 숫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매매가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3천이면 실투자금 2천이면 됩니다. 이거 오늘 안 잡으시면 내일은 이 가격에 못 삽니다.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수백 번은 했겠구나 싶었지만 그때는 그게 나를 위한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 32년이 걸려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안 찍으면 이 기회는 영원히 날아간다는 조급함 뿐이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빨간 원이 유난히 크고 진하게 보였습니다. 새 집주인분 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2천만 원을 넣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의 주인이 나라니. 아침마다 부동산 앱을 열어 그 빌라 주소를 검색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로드뷰로 건물 외관을 들여다보는 것도 습관이 됐습니다. 내 돈 2천만 원이 들어간 건물이 화면 속에서 버젓이 서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세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공장에서 프레스를 돌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에 맞춰 세로 고침을 누르면 조금이라도 올라 있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32년을 일해서 번 월급보다 손가락 하나로 확인하는 시세 차익이 더 짜릿했습니다. 땀 흘려본 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싱크대 수전이 샌다. 방충망이 헐거워 벌레가 들어온다는 세입자의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부터 났을 일인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걸고 이체를 하고 영수증을 찍어서 투자 비용이라는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불편했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관리 작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약 9개월이 지났을 때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면 꽤 남으십니다. 매도 대금이 통장에 찍힌 날 나는 손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취득세와 수수료를 빼고도 순수하게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연봉보다 많은 돈이 9개월 만에 통장에 꽂힌 겁니다. 끼링하는 입금 알림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매도 계약서 원본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따로 잠금 장치가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서랍을 닫는 탁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잘 됐어, 조금 남았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숨겼습니다. 이 마법 같은 수익을 아내가 알면 안전한 적금에 넣자고 할 게 뻔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돈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나갔습니다. 고깃집 불판 위로 삼겹살이 익어갈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입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투자처인 부천 구축 빌라 세 채의 입지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꺼진 화면 위로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노후 5년 계획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니 비로소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정교한 구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5천만 원의 성공이 나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통장에 찍힌 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한 채로는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남들도 다 한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다. 나는 웃으며 노후 준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낸 건 일요일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쇠젓가락이 반찬 그릇에 닿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엑셀 출력물을 밀었습니다. 수익률 200%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 퇴직금이랑 당신 퇴직금 합쳐서 투자하자.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아내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마지막 돈이야. 당신 퇴직금 8천, 내 5천. 이거 없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단호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물가에 녹는 돈이야. 굴려야 산다고. 대신 식탁 밑으로 손을 내려 허리에 붙인 파스 가장자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파스에서 나는 멘톨 냄새가 식탁 위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나는 머릿속으로 수익률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회사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종이 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며칠을 망설이다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었습니다. 내 퇴직금 8천만 원, 아내 퇴직금 5천만 원, 첫 투자 수익 4천만 원, 합치니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이상 마트 전단지를 뒤지며 할인 품목을 찾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곧장 부천의 그 중개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눅눅한 냄새. 중개사는 기다렸다는 듯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매매 1억 5천에 전세 1억 3천, 갭 2천짜리가 4채. 매매 1억 4천에 전세 1억 2천, 갭 2천짜리가 4채. 합치면 8채, 총 매입 규모 11억 6천만 원.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의 망설임 같은 건 사라지고 숙련된 기계처럼 인주를 찍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8장의 계약서에 내 이름이 박힐 때마다 세상의 중심이 나한테로 이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도장을 찍고 나니 손바닥이 빨간 인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던 자리에 인주가 덮인 모양이 묘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렸습니다. 대부분 건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갈 때 바로 빼드릴 수 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은 8채나 되는 보험료가 부담이었고 복잡한 서류가 귀찮았습니다. 그 게으름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등기부 등본 8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내 이름이 적힌 퇴직금 중간정산 입금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쏟아내는 비명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노후 5년 계획 파일을 열었습니다. 총 자산 칸에 8채라고 쓰고 글자를 굵게 바꿨습니다. 모니터 가득 채워진 숫자들이 나를 지켜줄 성벽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력 한쪽에는 이제 8개의 전세 만기일과 이자 납부일이 바늘처럼 촘촘하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촘촘해질수록 우리가 평생을 모은 돈의 흔적은 그 거대한 성벽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내 판단이 오만함을 넘어 확신으로 굳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부천 빌라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중개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던지면 바로 수익입니다. 한 채당 5천은 우습게 남깁니다. 실제로 그때 결단을 내렸다면 총액으로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손에 쥐고 우아하게 퇴직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내년엔 6억이다.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그 석자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처럼 들렸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불려야 한다. 퇴직 후에 벤츠 한 대 뽑고 골프장도 다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후배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부동산 어때요? 더 들어가야 할까요? 나는 창밖의 아파트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돈 있으면 더 사. 지금이 기회야. 내 말이 내 귀에도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후배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내 오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무릎 아래에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천원 미구 실거래가 갱신 알림이 뜰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았습니다. 집에서는 철저히 가면을 썼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빼고 거기에 수리비를 더하고 양도세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사실은 아내의 얼굴보다 모니터 속 엑셀 칸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는 퇴직금을 다 털어 넣었으니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벽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보다 무서운 건 현금의 고갈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빚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어느 아침 고지서를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8채나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딘가 터졌습니다. 보일러 교체 70만 원, 방충망 수리 30만 원, 싱크대 누수 50만 원. 수중에 현금 한 푼 없는 나에게 수리비 50만 원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몰래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더 받으려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이 없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세금이 집값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은행에서 한 푼도 더 빌릴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직금은 8채의 벽돌 속에 꽁꽁 묶여버렸고 내 손에는 당장 수십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종이가 늘어날 때마다 냉장고 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격리 출신답게 돈의 흐름에 귀신같이 예민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괜찮아. 아직 위험한 단계 아니야. 내 목소리는 이미 끝이 갈라지고 있었고 시선은 아내의 눈을 피해 텔레비전 화면 어딘가를 떠돌았습니다. 2023년 여름.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차가웠던 계절입니다. 8채의 빌라 중 전세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한데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서워서 연장은 어렵겠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전화와 문자가 이틀, 사흘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채가 아니라 2채, 3채가 도미노처럼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7월 18일, 8월 2일. 잉크가 번져나가는 모양이 내 인생에 번지는 검은 곰팡이 같았습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2020년에 1억 3천만 원이었던 전세가가 2023년에는 1억 1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채당 2천만 원 차이. 화면을 끄지 못하고 다시 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고 잔인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냉장고 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오늘 이사갈 집 계약했습니다. 꼭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써야 할지 사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찬물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싫으면 다른 집 알아볼게요. 세입자가 갑이었습니다. 수중에 현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 한도마저 바닥인 나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8채 중 시세가 그나마 버텨주는 집들을 골라 은행담보대출 창구를 찾았습니다. 은행의 태도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지점장까지 만나 사정한 끝에 겨우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라 독배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120만 원을 넘겼습니다. 2023년 가을, 장맛비가 늦게까지 이어지던 어느 아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허리가 안 움직여. 수술비는 얼마일까? 아내의 안부보다 돈 걱정이 먼저 앞서는 내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허리디스크 파열. 병원비 나오면 같이 가자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는지 모릅니다. 의사는 수술 후 최소 넉 달은 재활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걱정하는 게 자기 밥줄이라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아내는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퇴원 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허리에 보조기를 찬 채 재활 밴드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 종일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단조로운 반복이 지옥 같았습니다. 밴드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처음 빌라 계약서에 찍었던 것과 같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포스트잇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빌라 담보대출 원리금일, 보증금 반환 예정일, 아내 병원 재활치료 예약일. 노란 종이가 냉장고 문을 거의 덮었습니다. 내 기척을 느끼자 아내는 서둘러 종이를 다시 붙이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켰습니다. 그 정적이 고함보다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도 아내의 퇴직금도 이미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달력을 넘기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년까지 나머지 전세 만기들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024년 겨울, 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격은 사장님이 말한 바닥 시세로 맞추겠습니다. 빌라를 한 채씩 내놓았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3천만 원씩 낮춘 눈물의 금매였습니다. 운 좋게 2채가 팔렸지만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고 나니 내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나머지 6채는 가격을 더 낮춰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채만 더 팔아주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입안에서 쓴 모래 맛이 났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랐습니다. 이미 퇴직금과 아내 퇴직금은 투자금으로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의 훈장이자 아내에게 약속했던 마지막 안식처.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15년을 모아 겨우 장만한 이 집. 입주하던 날 아내가 바람이 들어온다며 웃던 그 집. 이 집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주를 찍는 순간 5년 전 첫 빌라 계약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내 눈에는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빈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볼펜을 들었습니다. 내 퇴직금 8천만 원, 아내 퇴직금 5천만 원, 첫 투자 수익 4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 전부 증발, 매매 차손, 2억 4천만 원, 합치면 1억 1천만 원, 3억 5천만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아내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던 꿈의 크기입니다. 그날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까지 건드릴 수가 있어? 이 집은 우리가 반지하에서부터 15년을 모아서 산 집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시댁 큰형네 빈방으로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에서 들은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받았습니다. 밥은 먹어. 그 두 글자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슬펐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때려다 다시 붙였던 그 자국.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흔적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나는 이제 퇴직을 석 달 앞두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든 택배 분류든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퇴직해도 다음 달부터 돌아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요. 30살에 처음 공장 문을 밀던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씁니다. 특기란에 32년 생산관리 경력이라고 적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그저 아득하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숫자가 인생보다 더 커 보이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였을까요? 숫자를 쫓느라 사람을 놓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이 아니라 빚과 후회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